포럼, 교차 포럼에 박태우 국민대 교민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원래 작년 12월에 우리가 모시기로 했는데 이러저런 사정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미니 방문 정신이 되겠고요. 우리 저하고는 또 옛날에 10년 전쯤에 우리 민주평통회 그때 위원장 같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동안에도 우리 도와주시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발표는 뭐 자유롭게 한 4, 50분 하시고요. 일단 질의응답해서 1시간 한 2, 30분. 제가 4, 50분만 얼마나 그랬나. 자유롭게. 네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명한 우리 또 선배님도 학자 계시고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전문가님들이 계신 학회인데 저는 이제 제가 보니까 2022년도 12월 달에 그 당시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강석구 총재 취임할 때 그 인수위원장으로 거기 자총하고 인연을 맺고 연구원장하고 사무총장하고 또 연구원장 하다 한 3여 년 거길 드나들면서 이승만 박사님 동상을 항상 제가 출근할 때마다 좌측에 거기 뵐 때마다 꼭 제가 목례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 과거에 했던 행정은 다 알지만 지금 2026년도에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가 항상 제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걸 항상 좀 고민해 봤어요. 저분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이렇게 나라가 본인이 건국했을 때 그런 건국 정신에서 많이 이탈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무슨 말씀하실까 이런 고민을 좀 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승만 박사님 동상 옆에 보면 큰 비석 글씨가 있는데 미니 방문이라고 이게 쓰여져 있어요. 그걸 항상 보면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미니 방문 정신이 건국 헌법에서 어떻게 구현돼서 대한민국의 오늘의 발전과 번영의 토대를 쌓는데 어떻게 투영되었으며 지금 또 정권이 대한민국 건국 헌법 이념을 존중하는 세력이 있을 때는 그게 잘 구현되었지만 또 역사 전쟁 속에서 많이 훼손되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또 어떻게 이것이 왜곡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면은 지금 2026년도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현주소는 건국 당시 이승만 박사님께서 구상했던 물론 정말 2조 500년의 그런 참 계급 사회를 또 부한말의 그런 압제의 시대를 타파하는 미국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심는 엄청난 업적을 우리가 잘 평가하고 또 발전시켜 왔으면서도 지금 2026년 오늘을 보면은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있어서 강의를 하신다면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몇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 방문 정신이라는 것이 조선시대에 유교적 민본주의를 개성하면서도 근대 자유민주적 국민주권 사상으로 전환시킨 독청적 정치 사상이라는 학자들이 평가도 있었고요. 또한 미니 방문 정신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민본주의의 또 서구 기독교적 인감 존엄 사상까지 이렇게 곁들인 미국식 또 자유민주주의 원래까지 결합시킨 사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매우 화를 낼 것이다. 아마 굉장히 대노하실 이런 전국 생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국 대통령께서 하버드와 프린스턴 유학시를 배운 미국의
그 자유와 개인의 권리, 개혁적 국가관을 그 당시 조선의 군주적 통치 개념과 대비시키면서 이 건국 정신에서 국민국가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다고 본 그의 컨센트 오브 더 가븐 매우 중요한 사상을 우리가 그동안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산업화와 더불어서 많이 발전시켜 왔는데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는 논리는 그렇게 헌법의 조문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작동되고 있는 헌법의 어떤 논리라든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을 보면은 과연 이 건국 헌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런 개념들이 과연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냐, 현실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의 방분이 백성을 위한다는 그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에게서 도출하는 정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각종 입법 활동들이 국민의 의사와 괴리되면서 민주주의 법치 논리가 훼손되는 모습은 이승만 대통령의 민의 방본 법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따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1919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임시헌장 제1조를 주도했을 때도 국민주권론을 염두에 뒀고요. 이때 왕조적 민주주의를 근대적 국민주권 체제로 전환시킨 역사적인 선언이었죠. 그리고 1904년에 집필한 독립정신에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의 의지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으며 이는 임시정부 헌장에 이념적 초대가 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를 넘어서서 결국은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치의 이행을 의미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재헌헌법에서도 제도적인 구현이 있었는데요. 재헌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 재헌헌법 1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명시함으로써 민의방분은 현대적 법제화를 실현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재헌헌법 10조 이하의 인권 규정, 국민의 권리를 굉장히 우위에 둔 규정이었죠. 또 권력 분립의 원리 차원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함권 분립을 통해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했다. 또 국민의 위임에 의한 책임 정치 체제를 도입하는 대의 정치 체제를 확립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국민을 국가의 근본으로 규정한 이승만의 민의방본 정신을 헌정 질서 속에 내재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그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사회경제와 교육 분야에서 많은 정책을 실현했는데요. 특히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토지개혁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경제적인 토대가 없으면 민주시민이 나올 수 없다는 그의 강력한 사상에 의해서 국민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면 자유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정책을 단행했고 이는 단순한 경제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경제적 주체로 서는 이런 구조를 마련하는 시도였다. 매우 획기적인 그런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교육진흥 정책 측면에서도 국민의 자주적 의식과 정치적 교양을 높이고자 했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유는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교육을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로 삼았고 이러한 접근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시켜서 민주공화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민의방본의 실천이었다. 우리가 다 아는 업적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민본적인 그런 사례는 그런 자주적 안보와 국민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았는데 자주적 안보라는 것이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자주적 안보가 되는데 결국은 동맹국가 힘을 빌려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외교의 제1목표에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계라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은 해양 세력권의 물권에서 오늘날 경제와 번영의 토대를 이루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지적이 아닐까. 이거에 대한 평가가 너무 없고 우리 국민들도 인식이 안 돼 있고 우리 젊은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승만 대통령 이러한 업적에 대해서도 인식들이 없어요. 특히 학부생들은 대학원생들도 돼야지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경제적 번영, 민주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세력과의 교류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런 번영이 이루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역사 전쟁에서 실패한 좌익상환의 그런 담론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폄하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뭐 단지 뭐 친미 정책이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안전과 자유 보호를 위한 민본 외교적인 선택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은 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늘날 참 풍요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훌륭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은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거에 대해서 실패한 대한민국의 그 역사 교육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미니방본의 대전제를 외교정책의 현실 속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당시 세계 정세를 꿰뚫는 세계 지식인으로서 이끌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하나 그 당시에 이승만과 같은 걸출한 국제 정치를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이러한 훌륭한 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느냐. 특히 김구 선생과 대비를 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김구 씨의 그런 애국심과 뭐 투쟁적인 독립운동 노선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매우 제한적인 국제정치인식과 너무 친중적인 노선 또 사회주의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전목적인 독립 노선을 생각한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뭐 미국이 한때 반대했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조건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니방본 정신은 전통적 유교 민본주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근대 국민국 건설을 위한 정치 철학으로 승화된 개념이었다. 그래서 국민을 단순히 통치 대상이 아닌 국가의 주체이자 목적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헌법과 제도를 통해서 구체화한 아주 성공적인 그런 미니방본 정신의 이념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1948년 제헌헌법에서 국민주권 원리, 인권 보장조항, 권력 분립 체제는 모두 그 정신의 산물이죠. 또한 토지기획, 교육정책, 자주외교, 뭐 여기는 뭐 동맹 외교를 통한 자주외교를 추구하는 좀 실용적인 외교였으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체제를 이해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의 그런 가장 현실적인 정책 선택과 국제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대한민국을 오늘 있게 한 거대한 정신적인 토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근본 정신이자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의 뿌리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면서도 최근에 역사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는 조항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참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교육부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매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이렇게 바로잡지 못하는 현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회에서부터 그런 토론 하나 되지 않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면서 하는 그런 흐름들도 매우 적은 걸 보면은 뭐 누굴 탓하기 전에 다 우리 뭐 정치인들 탓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도 또 무관심하게 이렇게 일부 학자들 빼고는 진행은 특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이제 짧게 윤석열 정부 3년은 좀 이걸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계엄으로 무너졌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 지금 1년도 안 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현실 참여를 좀 한 사람으로서 그냥 학교에서 이론적인 강의만 한 그런 분들하고 달리 매우 심각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참 탄핵을 한 30여 차례 감사원장까지 하다 보니까 계엄을 하고 심지어는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뭐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노력해도 뭐 말도 안 듣고 뭐 영장 발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하려고 계엄을 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삼권 분립은 좀 많이 훼손되어 있고요. 1987년 헌법체제의 운영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투영되는 법률이라든지 정책들을 보면 과연 이승만의 건국정신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뭐 최근에 정교 분리 논쟁 같은 거를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마치 말이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런 아주 단순적인 언어로 민주주의 근본 이념까지 이렇게 흔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또 모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기독교계 뭐 소수의 목사를 빼고는 침묵하고 양심과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도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헌법의 중요한 이념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가장 기초적인 이념들이 현재 2026년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독일이 성공적으로 분단체제에서 연방헌법에서 규정했던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동독을 흡수 통일할 때까지 굳건하게 체제를 수호하고 또 많은 이적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을 제압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민의방군 정신의 헌법 정신이 우리 후손들이 그거를 더 체계화하고 또 발전시키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 그 이후의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전혀 이어받지 못하고 독일과는 상반되게 매우 실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어민주주의적인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작품 현실 대한민국의 이러한 헌법 이념을 기본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민의방본 정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현실을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뭐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담론을 통해서 제도 내에서의 그런 뭐 경쟁이라든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을 인정하는 틀 내에서의 그런 논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작금의 논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들 통과되는 현실을 보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을 부정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했던 건국 정신의 헌법 이념을 부정하는 헌법 이념의 틀 내에서 이것이 이제 반체제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야기합니다만 결국은 이게 이제 체제 전쟁에 이르는 것까지 이 현실이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는 세력 간의 대결로서 이렇게 지금 사회가 분석의 틀이 지금 고정화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는 세력들은 모든 자기들의 프레임을 진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역사 담론에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정신을 옹호하고 지키려고 그러면 극우라는 표현을 이렇게 매도하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침묵하고 대다수의 또 목소리를 내야 되는 지식인들 또 정치인들 시민단체 사람들 또 뭐 많은 사람들은 직무유기라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속도와 이승만 정신이 훼손되는 속도는 비례 등가적으로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특히 6.25를 겪으면서 반국민주주의를 제창했습니다마는 반국민주주의를 기독교적 건국정신과 접목한 이승만 정신은 한미동맹의 정신적 연결고리인 기독교적인 공적 신앙 영역을 자유민주 정신의 신장과 더불어서 신장시켜왔다는 그런 해석을 저는 하고 싶은데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자유를 찾고 또 이 공산주의 세력의 실체를 아는 많은 지식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목숨을 걸고 이승만의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투쟁했던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6.25 과정에서도 우리가 뭐 전사자가 뭐
수십만 명이고 부상자까지 500만 명으로 합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지키려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목숨 다 버린 거 아닙니까? 뭐 저도 현충원에 가서 뭐 수십 번 참배하고 맨날 이승만 대통령 묘소,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맨날 헌화하고 합니다만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과연 어떻게 지켜졌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민의방본 정신을 실천하는 기독교 윤리적 측면의 각성과 행동 강령 마련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지 않으면은 이승만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훌륭한 크리스찬은 못 됩니다만 그래도 일요일날 대배 시간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일요일날 교회 가기 전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를 뭐 대충 좀 듣고 갑니다, 일부러. 왜냐면 우리 교회 목사는 젊어서 그 설교가 많이 안 돼서. 그리고 꼭 기독교적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생각을 같이 하면서 보는데, 이제 김진홍 목사라든지, 손현보 목사 이런 설교하고, 일반 우리 대형교회 목사 설교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뭐라 그럽니까? 아니,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안 하니까. 자로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름 같은 이야기. 거의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냥 환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기복신앙 차원은 복 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 이야기네. 개인의 구원에 집중되는 설교를 하지, 기독교 신앙의 공적 영향에 대해서는 설교가 거의 없더라고.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그래서 저도 강화문에서 한 3년 투쟁을 해봤습니다만, 태극기 본부장으로.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고 그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건 그만두더라도 그래도 그분이 좌익 세력들하고 싸우면서 이승만의 이런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깜빵도 가고 욕도 먹습니다만은 그 많은 인적 물적 차원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일제 시대 다 신사 참배하고 거기 일제 시대 체제 순응하면서 따뜻하게 지냈던 그 목회자들하고 비교해서 조기철 목사 같은 그러한 한 순교자기를 간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물론 많이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만, 전 목사는 조기철 목사하고 다르고 사상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세력이 뭐냐고 그렇게 고민을 좀 해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의 민의방본 정신으로 훼손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끌고 가는 그런 동력이 뭐냐 봤을 때 마지막 남은 거는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기독교 세력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주한미군 플러스 미국의 한미동맹 체제인데 여기 주한미군이고, 이게 지금 마지막 남은 겨우 다 떠내려가 그거 남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어디 내가 보니까 다 점령당했더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시민연대 및 정책적 참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압하는 부당한 세력에 저항하는 성경적인 명령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 구원, 기복신앙 지원 차원에서 머물고 다 가족을 위한 기도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만 이렇게 나라가 위기신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그럼 결국 6.25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을 싸우다가 죽어나간 저 선충원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그러고 크게 꾸짖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자유시민들에게 전체주의적인 이념성과 자유민주주의 성경적 근거를 가리키는 민주시민사회 교육이 절실하다. 제가 그래서 거기 헌법 지킴이 과정도 해보고 프리덤 가디언을 통해서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약하고 대한민국의 반헌법적이고 이승만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지금 모든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원하고 있는 이런 담론에 비하면 너무나 적다. 그런 한탄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기독교적 건국 정신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은 지금 반헌법 세력들이 자행하는 종교 탄압에 대한 행동을
정치적 선택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성경의 말씀이 설명하는 자유를 수호하고 거짓 이념으로부터 교회와 자유시민을 보호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사명 차원에서라도 좀 더 자기희생적인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자유민주적이고 헌법적인 가치와 복음적인 진리를 동시에 지키는 신앙적 책임에 대한 각성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위협하는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 공장을 통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행위를 견제하는 국민운동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참 한탄하는 거는 뭐 이제 80년대 이후에 주사파의 그런 우리 사회 한총련 또 전대협을 통한 점령 전략이 성공한 건 물론이거나 특히나 이제 90년대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 공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다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VIP들을 뭐 여야를 물론 다 포섭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소리 하나 안 나오고 중국 가처 잡자는 법 하나 통과 못 시키는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완전히 무너졌구나. 겉으로만 작동하는 것 같지 완전히 헌법체가 무너졌어요. 저는 국회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방어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한 국회제도예요. 이승만의 건국정신에 묻어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국민을 보호하는 안보 차원의 그 헌법 이념에서도 민의방문 정신 측면에서도 지금은 완전히 실패한 헌법이 된 겁니다. 헌법이 실패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구성된 국회의원이라는 인자들이 사상과 그들의 행태가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 알겠습니다만 다 지금 뭐 우리가 뭐 다 시비는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니 뭐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뭐 일신의 영달만 꾀하다 보니까 우리 공적인 영향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서 무관심하고 일부 학자나 뭐 시민운동가들이 지적하는 선을 못 넘어서 100만 유튜브를 중심으로 맨날 뭐 주말에 떠들고 이러다가 그냥 그 수준에서 10여 년을 그냥 보내다 보니까 아무도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러한 거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정신을 지우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반헌법적인 세력들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관리 가능한 대상. 예? 주말에 뭐 10만 명 모으고 저 집에 가도 그냥 6시면 집에 가니까 그냥 관리하면 된다는 대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체제가 더 낙화될 이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과 중국 공산당의 그런 국가 종기 관리 체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반기독교적 체제이기에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국민적 신앙운동도 전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계 그런 현실을 보면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는 뭐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소수의 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뭐 광화문도 나오고 설교를 통해서 뭐 고소 고발도 당하고 탄압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소년부 목사들을 2번이나 백악관으로 불러서 관심을 표명하는 거 보면 미국은 분명하게 이런 거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 체제가 매우 지금 뭐 종교 탄압 차원에서도 위험수에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대통령은 관심 있는데 특히 매일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대한민국에 6, 700만 개신교도인 천주교는 내가 이야기에 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들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기복신앙 차원에서 그냥 항상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보면 참 무지한 백성입니다. 지금 화를 낼 정도가 아니야. 이 자리에서 지금 강의를 한다면 많은 혼을 내실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그 내면에만 머물지 않게 하고 사회 체제 속에서 이제 건국운동을 통해서 정의와 자유를 세우는 공적 책임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또 일정 부분 성공하고 또 그거를 미국과 이렇게 동맹 체제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지켜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는 토대를 마련해 줬는데 이러한 복음적인 가치 기반에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이승만
건국 정신 운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해야 될 때다. 이제 학자들 몇 명이서 세미나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 가지고는 뭐 우리끼리만 알으니까 확산이 안 되더라. 따라서 오늘 특히 이제 진보라는 탈을 쓰고 많은 국민들은 그들을 진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그렇게 써대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헌법 이념을 지키라는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승만의 건국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우라고 매도해가지고 아예 우리 사회 소수 세력을 매도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중산층, 대학을 나오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평소에 공부를 하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민주 시민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걸 비판적으로 볼 텐데 이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내가 사는 고양시는 내가 중산층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90%가 그래요. 90%가.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문민 독재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이러한 정권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우 좀 심하게 탄압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깨이지 않으면은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었던 건국 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허물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미 허물어졌다. 저는 문재인 정권 때는 제가 광화문에 투쟁할 때는 한 70% 허물어졌다고 봤는데 지금 한 90% 허물어진 것 같아요. 10%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옛날에 이제 국민 계몽 운동을 하고 행동할 때는 좀 알기 쉽게 6.25를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제1의 적화 시도였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뭐 이런저런 많은 뭐 분석 요인과 뭐 다른 틀이 있습니다만 저와 같은 우파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제2의 6.25였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체제를 완전히 1987년 헌법 체제를 통해서 소위 한총련 전대협세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은 주사파와 중국 공산당의 그런 전략이 어우러지면서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떼내서 중국의 속방 전략으로 갖고 가려는 홍콩과 비슷하게 가는 이런 전략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이거를 싸워야 되는 보수적인 당이라는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적인 단체는 단합하지 못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이념적인 교육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정치를 해야 되는데도 보면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그냥 돈 좀 있으니까 정치하겠다고 부패한 보수 카르텔들만이 난무하면서 아무도 싸우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도 본질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또 공천 문제라든지 국회의원 유지하는 거 또 이게 적당히 그 제도권 내에서 자기들의 기득권 보호하는 측면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 사회 문제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고 지금 무슨 이 국민의힘이라는 야당도 이중재처럼 전혀 이 야당 역할을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세력으로 지금 전락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민국의 불행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 정말 우리 숙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공적 신앙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그럼 알다시피 공적 신앙은 개인의 내적인 믿음을 넘어서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신앙적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개인적 구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체계죠. 그래서 이승만의 미니 방본 정신의 토대도 개인적 구원의 실천의 장인 사회에서의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자각과 이를 실천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된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미니 방본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공적 신령을 다 실천할 때 건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가 여기까지 좀 해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이승만의 건국 정신에 녹아있는 기독교의 공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윤리를 되새기면서 실천을 위한 기독교인들과 자유민주 시민들의 구국의 결단이 필요한 때 민주체제 이기의 시대임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뭐 제가 이제 저기 챗 GPT한테
그걸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의 그 목회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고 목회자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 공적 신앙에 대해 설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일제 시대 때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가 이렇게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과 같은 거를 읽고서 신사 참배하는 거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챗GPT에. 딱 결론을 챗GPT에다 물어보니까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의 구절, 공적 신앙을 신천하는 구절을 쫙 열거해주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지금 이렇게 공적 신앙, 개인의 기복적 신앙적인 개인의 본에만 대해서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종교 탄압이라든지 또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거는 신사참배한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박태호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챗GPT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한 가지만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보면 세상의 소금과 빛을 역할해야 된다. 공적 책임을 해야 된다. 사회의 변화와 정의 실현을 위한 삶의 기준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공적인 그러한 역할을 다 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만 소개하고요. 또 마태복음 23장 29절 여기 보면 이제 지식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짓 신앙들. 그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서 그때 과거의 순교자들은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의식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정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실천에 싸우지 않고 그냥 의식에만 머물렀던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경 구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나 신앙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는 정교분리 논리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이중성을 우리가 한번 비판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예배, 전통적인 신앙의 유지가 아니라 공적 신앙과 양심적 행동을 요구하는 성경적 메시지로 오늘 문제가 많은 한국의 기독교의 큰 교훈을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적 입국론에서 지금 연결시켜서 찾아야 되고 이것이 안 된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은 매우 중요한 축을 우리가 좀 잃어버리게 된다. 단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이제 종교의 자유인데 더군다나 기독교적 입국론을 이야기한 민의방문 정신의 그 핵심적인 이 애민 사상을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확대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이승만의 민의방문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 입국론이 2026년 위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큰 경고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공적 신앙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참 기독교인들이 이승만의 건국 정신을 되새기고 또 지금 체제 전환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각성하고 뭐 우리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저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올해 63년생이니까 그럭저럭 뭐 고도 성장기에 좋은 세상을 산 것 같은데 술도 마실 만큼 마시고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 아들 딸들은 아마 매우 어려운 세상에 살 것 같아요. 뭐 작년 한 해만 투자이민이라는 이유로 뭐 2,500명이 지금 외국에 돈 가지고 나갔다는 거 보면 2,500명. 예, 좀 매일경제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게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태도 다 치워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해요. 빚진 젊은이들이. 예? 이런 지경까지 로맨스 스캔이 와 있는 거고요. 참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내에 격화되는 남남 갈등은 저는 이거를 과거에는 이제 남북 간의 구조적인 체제 갈등으로 봤어요. 요즘은 이제 생각이 이게 이제 북한을 이야기해 우리 남한 내 이제 두 개의 국가가 있구나. 아니 뭐 형식은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가치가 다른 두 개의 그 이념 세력이 충돌하면서 대화도 안 돼. 국회에서 뭐 대화도 안 되는 이런 사회를 겪고 있고 법률 하나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문화가 실종된 지 오래됐고 또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국민들이 이런 거를 독보서처럼 키우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가 합의한 헌법 정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으로 인식하는 긴장감을 우리 지식인들이나 우리 젊은 제자 학생들이나 또 양심을 갖고 있는 건전한 중산층들에게 우리가 잘 교육하지 못한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완전히 질 것이다. 지금도 졌습니다만은 더 패배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국민운동을 고민해야 될 때다. 전광훈식 그 광화문 투쟁운동은 내가 보기에는 뭐 필요는 합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냉정해야 돼요. 그거 5만 명, 10만 명 광화문에서 사는 거 100만 명 이상 국민 이상 전파도 안 돼. 거기서 맨날 유튜브에서 끝나고 또 언론에 보도를 안 하니까. 보도가 안 되니 뭐 뭘 하죠. 이런 언론 환경도 기가 막힌 거고. 응? 요즘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편이나 어디 뭐 저 공중파 평론하는 애들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 어디 거기 들을 만한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옛날에 이제 박정희 정부 초기 한 3년 정치평론을 하루에 한 3군데씩 가면서 한 600여차례 했는데 아리랑 TV까지 가서 막 영어로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도 나라가 안 좋아서 제가 정권 교체된 다음에 평론을 다시 하려고 뭐 언론사 사장한테 이제 넣어달라고 알아서 언제까 부른다고 그랬는데 안 부르는 거야. 알아봤더니 사장도 이제 못하는 거야. 사장도 언론 노조라든지 이제 패널 하나 쓰는 것도 이제 우파 인사들은 노조. 제대로 된 인사들은 노조. 나갈 수 없는 이런 언론 환경이 됐어요. 다 가짜, 다 거의 다 가짜입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문 지면도 주지도 않고 뭐 조금은 주죠, 조금은. 근데 제대로 논쟁을 벌이고 정말 이렇게 투쟁적인 모습으로 갈 사람들은 이제 어느 한 곳에 설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이제 무너진 현실인데 어제 또 장동혁 국민의힘은 윤여경과 뭐 결별하면 선거를 한다길래 내가 참 그 사람들 뭐 선거 국민의 민심이 어디 있는지 나도 뭐 정확하게 내가 뭐 여론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가 제가 오늘 강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된 사람들이고 얼마나 처참한 현실을 안다면 저렇게 하면서 무슨 선거를 해서 뭘 이기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본적으로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고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뭐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처럼 정말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과는 거리가 먼 그냥 가짜들이야 내가 보니까. 진짜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삼권 분립을 강조하는 헌법에 있는 제도권 내 논쟁을 넘어서는 반국가 세력들의 그런 발언을 이승만 건국 정신의 토대인 민의방본 정신을 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건국 투쟁 정신으로 다시 우리가 승화시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내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한두 달 고민해보고 국민대에서 애들하고 강의하면서 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실 그동안에 학교에만 했던 사람이 아니고 저도 사회활동을 많이 해서 논문이라기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을 매일 제가 3년 동안 출근하면서 얼굴을 보고 내가 묵념을 하고 간 사람으로서 옛날에 각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눈을 쳐다보면 이런 얘기를 하라고 나한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늘 좀 이 시대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합니다만 말씀 올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질의응답. 아니, 지금 세 가지인데요. 이제 공적 책임론에서 기독교, 이게 믿을 게 이제 기독교밖에 없는데 대형교회 쪽에는 목사님들이 눈치나 보고 자로로 해가지고 천국 막 하자, 천국 타령만 하자 이런 식이 된 게 이제 현실화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목사 100만 명 모이자 해가지고 그냥 가두리식으로 이게 이제 한계가 와서 더 이상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핵심적인 국가의 위기가 지금 한반도 위기가 이 좌익들이 아무리 이게 설쳐도 30% 안 되거든요. 30% 이상 35%거든요. 투표 보면은 그 중도가 30이고 보수가 한 40대면은 이 보수가
자식이 35 이상 안 돼요. 자식들이 아무리 설쳐도.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든 것이 두 가지거든요. 중국 공산당 영향하고 부정선거, 이 요인이 가세가 안 되면은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2020년에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트럼프라는 것이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면은 이준석 이야기대로 전 세계 부정선거 내독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거를 다 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보수파들이 아직도 부정선거냐 믿는다 믿지 못하냐 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생각이 달라요. 부정선거의 이 온도가, 의혹은 있는데, 이거 진짜일까? 다 감도가 다른데, 트럼프가 2차에 집권한 이유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재집권한다는 게 떨어지고 나서 두 번째 케이스인데, 공화당이 부정선거 맞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단결해가지고 몰아주고 지지하고 변호사들이 그 부정선거 맞고 해가지고 트럼프 이기가 탄생됐단 말이에요. 이 단결해가지고 이 맞다. 근데 한국은 이거 와 지리멸렬이야. 부정선거 있다는 사람은 증거는 차고 넘치다고 하는데 10년을 투쟁했는데 아직도 핵심 농객이라든가 우파들이 부정선거 아예라 믿지 못하겠다 해서 이제 적전 분열이 되고 하는데,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에 대해서는, 국힘당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 없이 3선 이상은 꽉 다물고 있고, 중국 공산당 문제들이 부정선거는 붙자도 안 꺼내고, 부정선거 안 꺼낸 사람은 떨어지면 그 다음 재수하면 당선돼요. 내가 알고 2019년에 그 차원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돼가 국힘당 떨어졌는데, 국힘당에서 부정선거 거론하라 했는데 안 하고 이 사람이 재공천 받아서 재수해가지고 당선됐단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고 부정선거 붙자를 꺼내지 않으면 떨어지면 재수하면 된다는 공식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문제인데, 미국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의 보수 세력이 부정선거 문제를 크게 이슈화돼가지고 이런 큰 태풍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모르겠다 한다면은 이 나라를 선거를 어떻게 하고 나라를 어떻게 구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이건 제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만 봐서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일반 국민들은 또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가까운 또 지식인들도 부정선거 문제를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그 네거티브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텐데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게 뭐 그분들 검찰총장하고 대통령 될 때까지는 대한민국 체제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도 받아보고 또 가장 그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이렇게 숙독한 다음에 결론 내린 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는 이 나라는 끝났다.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알 국민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판단 근거하시고, 그럼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계엄이라는 명분을 걸어서, 아니 대통령이 뭐 좀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그래도 영장도 안 나오고 안 되니까 계엄의 형식을 빌어서 중앙선관위에 그 200명인가 투입하려고 계엄을 한 건데, 그거를 왜 우리 국민들은 가볍게 보는지 모르겠다고. 그것만 생각해봐도 국민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의심해야 돼요. 아니,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정치 생명 걸어가지고 부정선거 규명하려고 계엄을 합니까? 계엄 자체가 나쁘다고만 이렇게 각과 담론에다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사실 우리가 좀 큰 주안점을 좀 고민해봐야 돼요. 저는 미국 제 친구들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미국도 비슷했어요. 민주당 담론들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뭐 증거가 나오고 뭐 마두로 잡아다 이래 하니까 요즘은 국회에서도 규명한 움직임이 보이고, 이제 뭐 5개 국가 중에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뭐 이제 초토화 시켰고, 이제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어디 세르비아인가 어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초토 실돈 또 뭐 부정선거 시비가 미국에서 또 메시지가 오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뭐 항상 피동적이고 항상 남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저는 윤 대통령이 뭐 잘못을 떠나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할 일 없어서 그래 중앙선관위에 그거 규명하려고 사람을 보내냐고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은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부정선거 문제를 의심하고 규명하라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좌파들 언론에 이런 데 그냥 다 그냥 설득이 돼가지고 다 눈 감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를 망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뭐 이게 너무 외세우존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자판. 여기 지금 미니 방문의 그 외교적인 구현 뭐그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6.25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서 우리 나라가 없어질 뻔하는데 어쨌든 유엔군의 이름 아래 물론 먼저 유엔군 되기 전에 먼저 미군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1958월 1일 아시다시피 스미스 부대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뭐 천우신조 하나님의 도우신 면도 있고 뭐 그런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 위기 상황은 사실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물론 좀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패턴이 좀 보통 사람은 좀 다르고 그런 점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이걸 다시 이 뭐랄까 기독교적인 정신이 됐든지 아니면 나라를 제대로 잡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정선거 이슈든 비극이야. 비극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옛날에 우리는 중국에 의존해서 4대 교린하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파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는 한미동맹 미국이고 또 하나는 헌법이고 헌법과 헌법을 쟤네들이 이제 난도질하려고 늘는데 우리는 헌법과 한미동맹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 각성 아까 이제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련부 같은 분들이 지금 순교자적인 심정을 갖고 하는 거지. 그리고 김진홍 목사 설교도 내가 지지난주에 아침에 이렇게 떠왔더니 이분도 뭐 이재명이가 어쩌고저쩌고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가서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받고 막 그러고 있대. 뭐 하여간 그런 얘기를 설교에 또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가장 아마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 아까 두 분을 거론했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거론하는 분은 그 두 분일 거야. 두 분.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하여간 그분들이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또 이 나라 어렵지만 깨우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오늘날에 이런 위기가 오고 윤석열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보수가 개멸 수준에 가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서 나라가 저기 이스라엘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말이지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뭐 한 70년 가까이 뭐 가서 그 유폐 생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신앙적인 타락,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의 부패야. 이게 함께 오면 망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구국의 1년간을 하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 교회의 부패와 거기에 연결된 정치 지도자의 부패와 또 이런 그 당내 선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또 통일교하고 또 그 뭐 돈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또 저 신천지도 개입됐더라고. 이단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어쨌든 손잡고 야합을 한 거고 그런 걸 대해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을 주는 건 그걸 망하기 위해서 아니라 다시 이제 구원을 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체제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구심점을 만드는데 지금 장동혁도 내가 한계가 있고 한동훈은 우파를 대표할 수 없고 뭔가 누군가 좀 나와서 이거를 대한민국 우파를 좀 결집하려고 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사실 저희들이 조심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자유우파가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끌려가다 보면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느낌이 좀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저런 상태로 갔다가는 뭐 결코 우파가 결집도 안 되고 또 분열돼서 전패. 뭐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이 들면서 반드시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려는 세력은 이번에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이번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스케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무조건 국회의원은 저거 10명 포섭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법관 50억씩 주고 그럼 50억 그러면 아주 이게 50억. 그건 반드시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러면 통과되면은
아마 내가 느끼기에는 8월 15일 날 아마 공포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이번에 한번. 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빨리 해요?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시간이 좀 다 만들어져 있겠지. 있다고 그러던데. 서둘러서. 옛날에 조국이가 하려고 했던 거 좀 바꿨겠지. 옛날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하도 그때는 뭐 좀 애들이 전략적 실패해서 그랬는데. 근데 지금 국회 제정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3분의 2 찬성이 물론 이제 180석에 있으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쟤네들이 승리하면은 이제 포섭을 하겠죠. 야당 애들 이제 뭐 한 20-30명 끌고 가겠지. 아니 이미 뭐 10명 정도는 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국민의힘 108명에서 지금 106명인가요? 그럼 한 7, 8명 포섭하나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니 그 아까 지금 기독교 이야기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전 목사 광화문 운동 8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성과는 인정하는데 파이널 스테이지에서는 이건 실패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그거하고 국민계몽운동이 여야 안 되고 그냥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이재명 아웃 이걸로 해가 끝나고 잔치하고 스트레스 풀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알면 그 방안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때도 저는 그 당시 그때 공당의 사무총장 하면서도 이거를 좀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했고 사실 또 몇 번 시도했는데 또 그 당시 황교안 지금 뭐 자유혁신당 대표가 그 미래통합당인가 대표할 때도 뒤에서 그 좀 다 통합해서 선거를 해서 의석부터 좀 확보를 하고 제도권과 제야가 함께 똘똘 뭉쳐도 5대5 힘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왜 안 되냐면 시도를 하다가 또 뭐 그때 탄핵한 세력들이 뭐 또 방해해가지고 안 되고 또 뭐 찌개져서 선거 치르고 이번에도 똑같은 게 또 반복이 되는 거야. 그때와 다를 게 없어. 안 돼. 뭐 하기나 말대로 한다는데 또 이제 찢어져서 선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지금 실패를 답습하고 있어.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이하고야 대한민국 우파 간에 융화가 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이준석이 쫓아낸 거는 윤석열이 잘못한 거예요. 그 친윤들이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다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장동혁 갖고는 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시계형 윤하고는 불가원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준석이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네, 현실적으로는. 아니면 이제 내가 보니까 이번에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이제 다음에 2년 후에 총선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더 어렵지. 물론 지평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건가? 사실은 옛날에 조국이 진보 집권 플랜 해갖고 뭐 몇 년 딱 계획 세운 것처럼 우리도 지금 보수 집권 플랜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위해서 딱 2년밖에 안 돼. 뭘 할 건가? 그거를 이론화.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워버려.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서 우리가 보수 집권 플랜을 짜갖고 정교하게 움직여.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들에게 다 보수 일반인 공유할 게 아니라 딱 갖고 사실은 이거는 새로운 이제 지방선거 후에 뭔가 당이 변하고 어쨌든 이준석이하고 합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가지고 젊은이를 내세워갖고 하면서 거기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학자들이 밖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연결돼서 그거를 지금 액션 플랜이랄까 뭐 운동 같은 이런 거를 당에서 하도록 물론 당의 브레인들하고 외부 사람들하고 같이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짧은 시간 2년 내에 우리가 재집권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보수 진영은 참 어려워. 그게 구조적으로 참 단합을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많은 물적 자원과 인적 동원 정말 엄청났잖아요. 우리 우리가 하던도 그때 얼마나 컸어요. 우리가 하던 우리가 50만 명 이상 모으고 그랬는데도 결국에 결론은 실패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더 적화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허물어지고 그럼 우리가 빨리 반성하고 이거를 전략 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뭐 좀 단합에서 한다고 그러다가 또 그냥 말로만 하고 잘 안 되대. 이번 선거도 또 그냥 맨날 실패한 그 상태 또 하게 생겼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그 정신 못 차리니까 더 깨져서 아마 처절한 상황이 돼서 판을 새로 짜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말 저는 더 처절하게 6.25 때 공산주의자들 학살당하고
저 좌익들 무서운 거 알았듯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깨달음의 과정이 없이는 이건 뭐 국민들도 잘 모르니까 현실을 뭐가 뭔지 알지를 못해요. 언론들이 다 단순히 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연결돼서 6.25 때 공산주의 무서운 걸 깨달은 시점이듯이 우리도 한번 아픈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지 않는 한 이 판이 바뀌지 아니,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질문인데 네. 지금 저 중국 공산당하고 국힘당하고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국힘당이 사랑연대든지 시민단체 연합을 해야 되는데 국힘당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힘당이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부정선거에 붙자도 안 꺼낸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해서의 3선 이상의 양심성이 없다는 거. 그러면 국힘당 중심으로의 우파 연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문제하고 CCP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3선 의원들은. 그러면은 제3세력을 중심으로 해가 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힘당을 끌어안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좀 말씀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내보내지 마세요. 아, 이거 욕하래. 지워버려. 나 지워버려. 토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말씀